안녕하십니까, 정낙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우리가 지난 순경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었죠. 그 문제를 한번 저와 함께 물리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경찰 쪽 이 시험에서는요, 사실은 공무원 과학이 좀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육 과정이요. 그 지난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계속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요, 혹시라도 새로운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것도 습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교육 과정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행처에서 정확하게 이 출제 범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물리학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가 이제 물리학 문제가 됐죠. 다음 중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파동이 이제 그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진동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서 E는 H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바로 이 F 값이 플랑크 상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진동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을까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단위는 줄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는 헤르츠 단위가 되는데 이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동에서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주기 T는요, 어때요? 진동수와 완전히 역수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F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식 자체는 줄 곱하기 세크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답 해결했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도 파동에 대한 문항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진동수가 3.0 메가헤르츠이고 3.0 메가 헤르츠에 된대요. 그리고 파장이 0.5mm인 초음파의 속력은 0.5mm래요. 파장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V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고요. 여기 이제 진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1번 문제처럼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기 때문에 파장 곱하기 진동수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장이 3.0MHz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6제곱 이게 이제 이 진동수죠. 진동수 파장이 아니라 3 곱하기 10의 6제곱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파장을 곱해야 되는데요. 0.5mm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0.5m 단위로 하면은요. 이거는 1000분의 1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럼 요거랑 요거 몇 개가 없어져요? 3개가 없어지고 요거 짠 가면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가 남고요. 그러면 3 곱하기 5니까 15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의 제곱 요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나와 있는 형태로 바꾸면 1.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네요. 따라서 2번 문제는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물리학 3번도요. 뭐예요 또? 전자기파. 이렇게 파동에 대한 것만 드립다 막 좀 속된 표현인가요? 이렇게 잔뜩 이제 1, 2, 3번 문제를 배치를 했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다. 맞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죠? 그쵸? 전자레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1번 문제에 나왔잖아요. E는 H 곱하기 F, 하라고 읽기는 해요. 사실 플랑크 상수는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 다음 3번, X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죠. 그래서 감마선 제일 짧고요.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보라색이 제일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빨간색 옆쪽에는 또 파장이 긴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적외선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의 진행 방향과 나란한 종파이다. 이 전자기파는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던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은요, 횡파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뭐 이렇게 되는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얘네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종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횡파에 해당이 되는 부분,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물리학 문제에서 이상기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상기체가 자 온도가 300켈빈 그리고 압력이 1.50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 5제곱 파스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용기의 부피가 1리터에 해당이 됐습니다. 1리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압력에서 용기의 부피가 2배로 됐을 때 온도 K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샤를 법칙을 생각해 주면 돼요. 사실은 이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샤를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과 보일 법칙을 또 합쳐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는 게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하고 또 우리가 어떤 거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합쳐 놓은 그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들어있는 1리터의 용기에 들어있던 기체의 몰수는 변함이 없고 이 R값은 이상기체 상수가 되니까 변함없는 값이에요.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얘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 적어 보면 어차피 압력 그냥 이거 그냥 1.5 뭐 대략 뭐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압력 1.50 곱하기 10의 5제곱 여기에 곱하기 1리터 했죠. 요때 온도가 얼마예요? 300켈빈이 되는 거죠. 그쵸? 요때 이제 비례하는 값이. 그럼 부피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0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2리터니까 요 값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600켈빈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5번째 문제의 정답은요. 몇 번이에요? 맞아요.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지구과학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은요. 16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6번부터 20번 문항. 자, 1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환경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는 지구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나를 봐야 되는데 가가 도대체 무엇이고 여기에 있는 나는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나에 대한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밑에 표예요. 상호작용이 지진해일 발생이 된대요. 쓰나미요. 여기 왼쪽엔 직권이거든요. 얘네들의 상호작용이 지진해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 자체는 나는 뭐가 돼요? 수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권. 자, 그럼 볼게요. 기억. 탄소는 가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탄소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건 직권에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요. 니은. 나는 수권이다. 맞죠? 나는 수권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대륙의 이동은 비의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뭐예요? 생물권과 기권이에요? 이 대륙의 이동은요. 직권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직권과 직권의 작용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풍 발생은 D의 예이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이 정답이 돼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종류가 다른 마그마 A, B의 온도에 따른 점성 변화를 나타냈고요. 마그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점성으로 나와요. 근데 A에 해당하는 마그마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B에 해당하는 마그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도는 누가 높은 거예요? TA와 TB를 비교하니 TB가 온도가 높은 거죠. 온도가 높아서 더 점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큰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암질이에요? 얘는 이 뭐예요? 현무암질이 되는 거죠.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게 되는 현무암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보다 점성이 더 큰 거는 뭐가 있겠어요? 뭐 안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점성이 제일 큰 거. 화강암질이죠. 그럼 유문암질. 화강암질, 유문암질은 공통적으로 둘 다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둡기가 누가 더 어둡죠? 얘가 더 어둡죠. 그러니까 얘는 SiO2 함량이 낮아요. 얘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을 띠고 있죠. SiO2 함량이 많은 그러한 마그마에 해당이 돼요.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가 B보다 SiO2 함량이 적다. 밝은 색이에요. 점성이 더 큰 거는 SiO2 함량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 니은 A는 순상화상이나 용암대지를 만든다. 이게 점성이 큰데 어떻게 넓게 퍼질 수 있습니까? 넓게 못 퍼지겠죠? 종상화산체를 만들게 돼요. B가 순상화산이나 용암대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디귿 B는 A보다 유동성이 커서 멀리 이동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리을 화산이 분출할 때 A가 B보다 짙은 가스를 내뿜으며 폭발적이다. 폭발형 화산을 일으키는 거 맞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 함량도 B보다 A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조용히 분출하는 분출형 화산을 보여주게 돼요.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1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직권의 변화와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러한 베르너나 허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가가 돼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 베게너부터 보면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베게너가 1912년에 연구를 하고 1915년에 책으로 이제 내요. 그 다음에 홈스가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이 베게너를 굉장히 이 대륙이동설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베게너 빠예요, 빠. 자, 그래서 이 홈스가 이 대륙이동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멘틀 대류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허나 인정은 받지 못해요. 왜? 증거 없으니까. 그러다 홈스로 넘어가게 되면 홈스는 뭐가 돼요?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홈스는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헤스와 디츠. 헤스가 여기는 이제 홈스가 이제 멘틀 대류설이고요. 헤스가 해저 확장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C, D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B는 뭐예요? 대륙이동설, C는 멘틀 대류설, D는 해저 확장설. 그렇기 때문에 허턴이라는 사람의 연구 업적을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베르너는 수성론, 허턴은 화성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현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을 그림 나는 약 13,000년 후에 자전축 경사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전축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 근일점이 북반구가 어떻게 돼요? 겨울인 이러한 시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일점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13,000년 후가 되면 북반구가 오히려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A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아니에요. 여름이 됩니다. 2번, 나에서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가 가보다 작아진다. 나의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근일점이기 때문에 원일점에서는 오히려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더 추워지죠. 연교차가 커져요. 그 다음 3번, 나에서 우리나라는 원일점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보다 높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반구가 현재 원일점의 여름이고 남중고도가 높죠. 그런데 나 그림에서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나에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보다 감소한다. 즉 태양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 가는 태양하고 가까이 있으니 나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20번 문제 보니까 이건 뭐 지난 교육과정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 행성의 운동은요, 지구과학 2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나와 있던 이 기출서라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그 내용을 담아져 있는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어느 날 태양과 지구에 대한 금성과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이쪽에 있고요. 금성이 어디 있냐면은요. 금성이 여기 있어요. 비너스죠? 그쵸?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금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존재하는 거냐면 태양의 오른쪽 편에 존재해요.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은 남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이 북극을 내려다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태양을 바라봤을 때 북극을 등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등지고 바라보니까 이쪽은 뭐가 돼요? 남쪽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기가 태양의 서쪽, 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성이 서쪽으로 가장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은 어디 있어요? 화성은 말 쓰니까 M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화성은 이쪽에 있어요. 태양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석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 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지구, 이쁜 분필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요. 태양을 바라보는 이쪽,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12시가 돼요. 여기가 0시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새벽 6시, 이쪽이 저녁 18시, 18시가 되는 거죠. 자, 금성을 볼 수 있는 것은요. 18시에는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성이 지평선 밑에 있어요. 뜨질 않아요. 그럼 언제 뜨느냐? 6시에 이렇게 이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성이 뜨는 시각은요. 결국에는 6시보다 더 이른 시각에 뜨게 돼요. 금성의 최대각이 48도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금성이 뜨는 시각은 6시보다 약 한 3시간 조금 더 일찍 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성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새벽 6시잖아요. 동쪽 하늘에서 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시는요. 이쪽 편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쪽의 왼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건 맞고요. 금성의 위상은 자, 금성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것은 요 왼쪽 편이에요. 그럼 금성의 모습은 요런 형태의 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왼쪽이 부풀어 오른 요런 달을 우리는 하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 디귿. 이날부터 금성은 역행한다.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고 공전력이 짧기 때문에요. 요 시기가 되면 금성은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요. 짠, 짠 이렇게 보면 금성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로 관측이 돼요.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오른쪽이 서고 왼쪽이 동쪽이 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순행이에요. 역행이 일어나질 않아요. 역행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요. 가장 지구랑 근접해진 여기가 금성의 어떤 위치예요?
내합 위치가 되는 거죠. 내합 부근에서 역행이 일어나게 돼요. 외행성도 마찬가지로 지구랑 가장 가까워졌을 때 충 위치에서 역행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어느 시기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때 역행이 되는 거고,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역행했을 때 역행의 딱 이 절반 정도가 내합 부근이 되는 거고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쭉 서에서 동으로 오다 다시 동에서 서로 가서 다시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U라는 곳이고요. 요 부분이 역행하는 부분이에요. 이 역행의 중심 부근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충 위치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역행이 아니라 순행을 하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잘못됐고요. 리을 볼게요. 화성은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자, 이 천체 남중 시각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북극이죠, 북극. 북극을 등지고요. 그냥 쭉 천체 있는 쪽을 쭉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연결하면 요때 요 시각이 그 천체의 남중 시각이 되는 거예요. 태양 보세요. 태양 이렇게 쭉 연결하면 12시에 남중하네. 맞죠? 그럼 얘는요. 쭉 연결하면 몇 시에 남중이에요? 대략적으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되니까 요 중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약간 9시 정도? 요 정도에 이제 남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뜨는 시각은요. 남중 시각에서 몇을 빼면 돼요? 6을 빼면 되죠. 태양을 참고로 해주시면 돼요. 태양 12시에 남중해요. 6시에 떠요. 18시에 져요. 이 화성은 0시에 남중해요. 그럼 몇 시에 떠요? 18시에 떠요. 볼까요? 18시라고 하면 이렇게 18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하면 여기가 남쪽 하늘이 되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평선이 되는 거죠. 남쪽 하늘에서 이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죠. 동쪽에서 이제 떠오르겠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리을. 그래서 이제 화성은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날 화성의 남중 시간은 늦어진다. 자, 외행성은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느리고 공전 궤도 반지름도 훨씬 커요. 그러므로 오히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요 형태로 북부 항구에서 바라봤을 때, 천구의 북구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하는 건 맞는데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행성은 이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 위치에 와요. 그럼 남중 시각이 어때요? 0시보다 자정보다 빨라요. 그럼 더 일찍 뜨는 거죠. 남중 시각이 빨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번의 미음 보기는 잘못된 보기예요. 이거를 정말 얘네가 공전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20번 문제예요. 여기 해당되는 정답은요.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지난 교육 과정에 해당됐던 문항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채용 시험에서는 등장을 해서 약간은 좀 준비하셨던 수험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물론 작년에도 개정교육 과정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개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개정 전 교육 과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어떠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과학 과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2009 교육 과정, 개정 교육 과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 기출문제 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제가 항상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